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과 여자의 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진리하라입니다. 와, 저희 오늘 녹음하는 날이 되게 특별한 날이죠. 맞아요. 저희 지금 2월 2월 11일에 녹음하고 있고, 오늘이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라고 하네요. 음. 맞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성 과학인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며 그럼요. 녹음을 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지난주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어요. 이게 마침 또 오늘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의 이 취지에 또 맞는 행사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갔던 행사가 이제 일본의 사이언스 카운슬 오브 저펜이라고 해서 약간 뭐 그 단어 그대로 하면은 약간 뭐 일본 과학위원회 같은 약간 사이언스만 할 것 같지만 사실 약간 우리나라의 무슨 뭐 연구재단 뭐 한국연구재단 그런 것처럼 뭔가 꼭 과학 이공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연구 학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기관인 것 같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약간 요런 뭐 국제 학회 뭐 요런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가 대체로는 뭐 서스테이너빌러티 요런 주제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해가 굉장히 특별했더라고요. 음, 이번에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보통은 그러면 막 되게 뭐 환경이나 막 이런 거를 대상으로 이런 거 친환경적인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서스테이너블 뒤에 리서치 이코시스템이 붙어가지고 연구 생태계를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주제였고요. 여기에서 사이언스 카운슬 오브 저펜하고 같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조직한 뭐랄까 단체가 영 아카데미 오브 저펜이라고 젊은 정말 학자들 일본의 젊은 학자들끼리 만든 단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무슨 그 뭐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뭐 이런 제목은 그렇긴 한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뭐 백서라고 할까? 그런 거를 발간을 작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우리가 이 연구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사실 연구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 자체가 이제 연구 인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본의 어떤 뭐 연구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뭐 혁신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계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조사를 해서 뭐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이슈,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이슈 막 이런 거를 막 정리하고 전체 어떤 생태계 매핑까지 이렇게 쭉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행사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사이언스 카운슬 오브 저펜 같은 이런 되게 그 정부 공식 어떤 기관에서 사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만들었고요. 이 행사를 조직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포함해 저는 이제 한국 연구자고, 뭐 캐나다에서도 왔고 호주, 뭐 싱가폴, 인도 막 이런 되게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을 모여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낸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음, 저는 이제 그 여러 이슈들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 예를 들면 사실 젊은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에 거기에서 젠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는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거기 스피커가 총 10명이었거든요.
10명이고, 앞에 4명은 키노트였고, 뒤에 6명이 이제 패널 스피커여서, 저는 이제 그 패널에 속해 있었고, 그 패널에서 각자 6명이 조금씩 이제 다른 포인트들로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디스커션 비슷하게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주로 이제 젠더와 뭐 다른 어떤, 뭐 디스패러티라고 하는 그런 격차? 거기 뭐 에이지도 있고, 뭐 리저널 뭐 디스패리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가 발표했던 거는 주로 한국 상황, 한국 상황은 어떻다. 한국의 여성 과학자.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공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국의 여성 과학자 문제가 이렇고, 근데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공계 뭐 연구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한국도 마침 작년에 이공계 연구 인력을 뭐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거 자체를 좀 혁신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시켜서 과학자의 문제가 곧 젊은 어떤 이런 뭐 연구자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약간 요런 취지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음, 그러면은 영 아카데믹스 오브 재팬? 이 젊은 연구자 모임회에서 네네네. 제시했던 그 10개 이슈 중에 디스패리티라든지 젠더가 관련된 이슈가 특정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10개라고 딱 써져 있는 것 중에는 가시적으로 뭐 젠더, 위민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표현은 아예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큰 제목 밑에 이렇게 서술된 내용 중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음, 서술된 내용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특히, 그러니까 얼리 커리어 리서처들, 포닥들, 들이 겪는 문제가 특히 여성 연구자들에게 그게 더, 좀 더 큰 장애물이다. 이들이 계속해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어, 약간 일본도 우리처럼 막 논문 실적 막 이런 게 뭐 그 사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뭐 연구자들 학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끊임없이 뭐 주말 뭐 이런 거 상관도 없고 내가 실적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분들은 액티비티 트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액티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무한 경쟁 비슷하게 내가 계속 액티브해서 펀드도 따야 되고 막 논문도 써야 되고 막 이거를 계속하는 이 학계 풍토가 여성 연구자들,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고 뭐 돌봄 노동을 해야 되고 하는 여성 연구자들에게 특히 더 이런 학계 풍토가 더 치명적이다. 그런 걸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사실 저를 그거 얘기하라고 부른 거죠.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음, 젠더 이슈가 여성 연구자에 대한 얘기가 그 전면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분명히 이 전체 그 젊은 연구자들의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아예 이렇게 더 전면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약간 바라고 저를 부른 거라서 그 얘기를 열심히 하고 왔어요. 음. 아주 음. 적절한 섭외였네요. 주최 측에. 그죠. 음, 음, 근데 사실 제가 주로 젠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그 스피커 분들도 거의 대부분 언급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언급하시고 특히 캐나다에서 오신 그 이제 키노트 스피커가 상당히 좀 많이 비중을 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여성 연구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뭐 경력 단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그때 막 그분이 뭔가 어디 그 그러니까 논문 어디에서 막 가져온 막 표도 막 보여주셨는데 여성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에 현실적인 어떤 경력 단절의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그 젠더 스테레오타입 때문에도 겪는 문제들이 있고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이 학계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음. Q&A 세션도 있었나요? 거기
흥미로웠던 어떤 주고받고 음. 그런 게 있었나요? Q&A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도 있었고, 근데 대체로는 청중들 이게 되게 온라인 온오프 이제 병행을 했는데 약간 제 느낌에는 그거 있잖아요. 되게 일반적인 학회라기보다는 되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아시죠? 이렇게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의 약간 특징이 분위기가 약간은 좀 되게 너무 공식적이라서 아, 제 느낌은 그랬어요. 제 느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분야의 학회면 그냥 막 편하게 뜬적으로 질문하고 뭔가 더 서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 알고 하니까 하는데 여기는 약간 느낌이 제가 이제 스피커로서 초청을 받는 것부터의 느낌도 되게 뭔가 다 되게 포멀한 느낌? 음, 되게 포멀해서 청중분들도 막 뭔가 자유롭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뭔가 되게 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앉아 계셨던 것 같고 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정말 막 라이블리한 막 그 디스커션이 막 이루어지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했고요. 음, 그리고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또 참가를 일반 그렇지 않은 이제 분들은 온라인 참가를 많이 하셨는데 온라인 질문들이 제가 대충 보니까 굉장히 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 국가의 과학기술 그 R&D 예산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큰 질문들이라서 약간 이제 스피커들도 질문을 받고 약간 되게 막 조금 좀 그런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분도 제 생각에는 약간은 무슨 그, 어떤 공식적인 그 위치에 계신 분 같긴 했는데, 아이들 과학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냐.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마 우리처럼 모르겠어요. 뭐 의대를 많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가 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과학자 이 진로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은 왜 디스커션이 서로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거 질문에 대해서 인도에서 오신 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롤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음, 어린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롤 모델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딱 이렇게 약간은 뭐 반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덧붙인 얘기는 롤모델 너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여학생들에게 롤모델은 조금 최근에 좀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 자칫하면은 너무 뛰어난 여성 과학자를 롤모델로 내세우면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더 많은 게 여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남학생들은 사실 워낙에 수적으로 이미 남성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자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 여학생들은 그게 좀 실질적으로 그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다른 의견이다. 음,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오신 호주에서 오신 분이 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동의를 하시면서 그 여성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들의 경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퍼블릭한 곳에 이렇게 자기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 공격을 받거나 뭐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여성 과학자들에게 좀 더 좀 어려운 일로 느껴질 수 있다.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음, 저는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더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좀이라도 흠이 보이면은 더 쉽게 그렇죠. 공격을 받고.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음, 왜 최근에 혹시 저기 진리아라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유튜브 과학 관련 아세요? 그 한 15명
과학자들이 나왔는데 다 남성이어가지고 한번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네. 음. 그래도 사실 되게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사실 공격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되게 그게 저도, 이게 진짜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겪는 일이구나. 이게 만약에 정부 기관에서 주최를 했다면 아마 언론사에서도 많이 취재를 하러 왔을 것 같은데 그 언론의 기사가 또 어떻게 쓰여졌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일본 언론사가 어떻게 다뤘을지. 그러네요. 저도 그것까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막 눈에 띄게 막 기자분들이 막 왔다 막 이런 거는 저는 느끼지는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국가 무슨 어떤 기관에서 한 행사니까, 어딘가에 나가긴 났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하여튼 되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런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이 젊은 연구자 조직이 있다는 걸 듣고 무슨 느낌이 음, 들었냐면요. 아, 이게 왜 필요했을까? 왜냐면은 사이언스 카운슬이 워낙 고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일본이 그렇지. 특히나 고령화 사회이고 그럴 때 맞아요. 그 꽉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성세대가. 그래서 이게 그 젊은 연구자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게 음, 딱 음, 처음에 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제가 갔던 그 행사가 매년 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막 젊은 연구자들 뭐 스피커를 초청하고 막 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한 거 보니까, 어, 음, 음. 근데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캐나다 사례를 들었거든요. 캐나다에서, 어, 거기도 약간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되게 어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이름은 칼리지였어요.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칼리지였나? 이런 이름이라서 뭐지 했는데 정말 딱 그 젊은 연구자들만 약간 펠로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 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같이 교류할 수 있게 한 7년, 그러니까 최장 계약 기간이 7년. 왜냐면 그게 넘어가면 이제 올드 되니까 계속 영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약간 뭐 기관은 기관인데 정말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이게 연구자들이 젊었을 때 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교류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 만든 음,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때 가서 주장을 했던 거는 그 일본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던 거 중에 제가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했던 거는 이 박사급 연구자들을 위한 되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되게 이 사람들을 위한 되게 이 코어 퍼실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하여튼 뭐 연구 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초기에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참고를 했던 작년에 이제 가장 최신 보고서 중에 스테피에서 나온 이공계 뭐 인력 혁신 뭐 연구 이공계 교육 혁신 방안인가 이런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우리 학계의 문제가 특히 뭐 이공계의 문제가 개인 개인 지원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음, 개인 연구자가 뭐 세종 펠로우십이건 뭐건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연구 계획 써서 제출하고 그걸 안 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된 사람은 그걸로 잠시 몇 년 버티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문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관이나 학과에 지원을 해서 아예 그 기관이나 학과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꼭 막 연구 지원서를 막 몇 년에 한 번씩 제출하고 막 떨어지고 붙고 이거 막 마음 졸이고 할 거 없이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관이나 어떤 학과 단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연구 보고서의 되게 중요한 제안이었어요. 음,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일본도 그런 이제 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연구자들이 힘든 이유가 특히 초기 연구자, 아직 그 자리 잡기 전 연구자들은 계속 이거를 뭘 내야 되니까. 계속 펀딩을 찾아야 되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소진되고, 여기서 다른 길로 가고, 막 이런, 그런 문제. 그래서 되게 그 안정적인 연구 어떤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도 결론이었고, 우리도 똑같이 작년에 나온 보고서의 결론은, 하여튼 결론은 똑같은데, 참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네요. 유럽에서의 그 펀딩 시스템을 돌이켜 보면 투 트랙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음, 학교에서도 음, 큰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음. 그것도 뭐 5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BK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음, 이제 음, 학교에서 돈 한 5년 정도는 확보를 하는 그런 트랙이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신진 연구자들 위해서 설계된 그런 펠로우십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음,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음, 있을지. 한정된 음, 자원을 또 어떻게 바꾸고 음, 그럴지. 저의 근황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지난 한 달, 거의 한 달 동안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이를 했는데요. 그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듯이 올해는 출판사랑 친해지고 책을 내보고 싶은 그 계획이 있어서 원고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썼던 그 박사과정 멘탈 일기를 이제 나름대로 챕터도 나누고 꼭지도 뽑고 해가지고 뭐 목차도 만들고 기획서도 쓰고 해가지고 투고를 여러 군데를 했고 음, 그리고 음, 아니, 그러니까 추석이 아니지. 설날이 끝나니까 좀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음, 받은 피드백은 아, 그 멘탈 일기, 그 일기는 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신이라는 인물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 만나봅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어, 네, 음, 좀 만나볼 생각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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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그게 항상 그게 원고가 내가 처음에 썼던 원고가 사실 그대로 출판되는 게 오히려 흔치 않은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자와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원고를 좀 만들어가는 음, 네. 뭐 그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와 함께 지금 병행이 되는 게 갈다라고 그 음, 삼청동에 있는 과학 음, 서점? 음, 음, 무료도 운영을 하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공간 내지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은희 작가님, 하리하라 작가님 모시고 글쓰기 음, 수업을 이제 음, 오픈을 했는데 그거를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6주차 수업인데 뭐 한국의 과학 대중서 시장 서적 시장을 분석을 하고 뭐 같이 기획서를 써보고 그 뭐 출판사랑 만나게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이 한국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하리하라 작가님의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되셨나요? 네, 그 녹음은 하리아 3월 초에 하기로 했어요. 음. 잘 됐네요. 아니, 저도 그분이 그런 프로그램 하시는 거 알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너무 잘 됐네. 음, 그와 동시에 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메일을 켰는데 그 유럽 연합에서 주는 마리퀴리 그 펠로십이 음,
100점 만점에 84점을 받아서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해서 탈락을 했다라는 아쉬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와, 84점인데 안 되면은 뭐야? 90점 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95점이긴 해요. 거의 항상. 95? 와, 와, 진짜 빡세다. 그러니까 음, 거의 답안지를 내야 되는 거죠. 만점짜리 답안지를 내면은 그러네. 네. 사실상 그냥 정말 딱 정답자들을 뽑는 거네. 음. 어, 근데 거기 평가 기준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excellence, 그러니까 얼마나 최첨단의 과학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가 impact, 그러니까 음, 사회적으로 도움이 사회적 음. 뭔가 환원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냐. 세 번째가 implementation, 그러니까 실행 능력에 대한 그런 평가인데 엑셀런스는 5점 만점에 4.2점 해서 그것도 높이긴 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고 임팩트가 제가 자궁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막 엄청 설명을 했기 때문에 꽤 음, 4.8점으로 높은 점수를 음, 받았어요. 근데 음, 임플레멘테이션에서 좀 점수가 깎였더라고요. 이게 음, 그 리스크 미티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리고 뭐 음, 샘플 사이즈가 작은데 이 샘플 사이즈 작은 것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설명이 음,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strength 위에 써 있고 weakness 써 있는데 weakness에 그런 게 써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저랑 같이 지원을 했던 암스테르담 병원 측에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지원을 해본 결과 한 번에 붙는 것보다는 리서미션 음, 하는 경우가 훨씬 이제 통과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아직 그 리서미션 자격이 되면 웬만하면 음, 하기를 음, 권한다라는 음, 소식과 함께 또 그 포닥 펠로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 브리지 펀드, 다리 펀드, 그러니까 졸업과 그 음, 구직 사이를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 브리지 펀드 1년짜리를 신청해 놨는데 그것도 뭐 인터뷰까지 숏리스트가 됐으니까 인터뷰 보자 하고 음, 연락이 와서 그 구직 상태는 지금 이 정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갑자기 어제 막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음. 지금 여러분들 그 한 명의 과학자가 지금 탄생하는 과정을 지금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음. 근데 뭐 하여튼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모르겠어요. 봤을 때. 저는 뭐, 그냥 될 수는 없으니까. 음.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제가 스트레스성 그 원형 탈모가 두 번이 왔는데 한 번은 석사 지원할 때고 두 번째는 박사 지원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싶지 않아서 음, 그래서 음, 음, 차라리 그냥 뭐 책 쓰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 컸었어요. 그 치앙마이에서 있을 때는. 어,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책 쓰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우리 알겠어요. 아까운 네, 과학 인재를 잃을 순 없잖아요. 음, 음, 네, 그냥은 그렇고요. 오늘 음. 저희가 했던 계획은 최근에 랩장님이 발표하신 논문을 한번 같이 음, 들여다보는 거였습니다. 음. 제목은 실험실의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네, 아주 맞습니다. 캐치한 타이틀을 뽑으셨더라고요. 원래 실험실에 페미들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뭐 그렇게까지 캐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썼고 부제는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 여성 과학자와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저 혼자 한 연구는 아니고 김도연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제 서울대 과학학과의 대학원에 계시는 선생님과 두 번째 논문이에요. 이분하고 한 4년 전쯤에
한번 또 그때는 페미니즘은 과학을 바꾸는가? 라는 질문으로 약간은 조금 그냥 조금 뭐 이론적인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번 논문은 실제로 이제 페미니즘으로 과학을 바꾸려는 여성들 20대 여성 대학원생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인터뷰를 해서 어, 이제 쓴 논문입니다. 또 하나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이분하고는 두 번째지만 제가 사실 이공계 분야에 있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주목했던 연구가 2년 전에 또 쓴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인공지능의 윤리를 넘어라고 해서 위치 지어진 주체로서의 뭐 개발자와 페미니즘 인공지능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IT 분야, AI 분야에 페미니스트라고 뭐랄까 자기 이 규정을 하고 있는 사실 그때의 인터뷰 이 분들 중에는 남성도 계셨습니다. 음. 5분인가 중에 이제 한 분은 남성이었고 나머지는 여성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을 연구를 해서 사실은 되게 이번에 낸 논문하고 상당히 비슷한 결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지금 한 20, 30대에, 그러니까 페미니즘 대중화의 세례를 받은 그 젊은 개발자들은, 어, 굉장히 자기가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을 내가 만드는 지금 AI가 뭐 어떤 편향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뭐 어떤 소수자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성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한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쓴다라는 거를 보여준 논문이라면 이번 논문은 AI 뭐 IT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분야가 여러 분야거든요. 컴퓨터 쪽도 있고 뭐 생명과학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공계 지금 랩에 속해 있는 랩에서 이제 열심히 과학자 뭐 어떻게 보면 뭐그 자체로 과학자기도 한 이 젊은 여성 과학자들 이번에 다 여성이었고 여성 과학자들이 스스로를 이제 페미니스트로 자기 규정을 하면서 그 고민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더 나은 과학을 자기가 생산하는 과학 지식이 더 뭐 평등하고 더 어떤 포용적이고 뭐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연구예요. 이번에 이제 실험실의 페미니스트들의 인터뷰 2로 참가하신 분은 4분 정도 되시는 거죠. 네네, 20대 대학원생 4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렇죠. 이론적인 내용을 읽다가, 지금 한국 청년 세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페미니즘의 대중화의 3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좀 어떻게 동의가 되셨나요? 네. 동의하라는? 음, 세 가지 음, 특징이 하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해결책이 반드시 구조적 변화, 역사적 전환, 그러니까 뭐 혁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음, 기대하지 음, 않는다. 그런 거고, 음, 세 번째가 음, 매우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운동들을 하고 있다. 이게 음, 다 음, 굉장히 들어맞는 설명들이어서, 음. 이렇게 설명이 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쵸. 이 페미니즘 대중화 관련해서 이제 다 기존에 연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역시 열심히 연구를 하신 결과, 저희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음, 잘 설명이 되셨다니까 되게 좋네요. 뿌듯하네요. 그리고 또 이론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인용되는 분들이 그래도 이름은 좀 들어본 론다 쉬빙거라든지 뭐 켈러, 이블린 켈러, 박스. 하딩 이런 음, 분들은 익히 이름은 들어본 분들이었고 아누 수브라마니암 이분은 제가 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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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또 마지막에 언급되는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 음, 생물학과 생명 내분비학을 연구했던 과학자 출신 페미니스트 과학학자 드볼리나 로이. 이름을 보니 음, 아주 친근감이 느껴. 음, 이분을 저는 어떻게 처음 알았냐면 제 파트너가 미국의 그 애틀란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학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거의 매년 애틀란타를 갔어요. 그래서 음, 갈 때마다 여기 뭐 만나볼 사람 없나 찾아보면서 그때 문성실 박사님도 애틀란타에 계신다고 이제 알게 아, 돼가지고 연락을 했던 거고 또 드블루나 로이도 에모리 대학교 이제 교수들 찾아보다가 오 이렇게 신기한 사람이 있네 하고서 그때 한번 이제 접수를 해놓고 있었어요. 음, 음, 그래서 독일에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뭔가 힘이 나면은 이분한테 컨택을 해봐야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포스트잇에다 적어놓고 그 모니터에 그 붙여놨었어요. 음, 그 포스트잇을. 근데 여력이 안 돼서 이제 몇 년 동안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그 주간에 뭐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때 그 음, 여성의 날 주제로 한 행사들을 듣다가 뭐 멘토를 찾아야 된다 이런 주제의 세션을 듣고 아 오늘이다 오늘 이메일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컨택을 드렸었어요. 그 오늘 내가 여성의 날 주간을 맞아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한테 드디어 연락을 한다. 그렇게 음, 연락을 드렸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에머리 대학교 그 휴머니티스 분과의 딘이셔가지고 엄청 바빠서 막 스케줄을 막 미루고 해서 한 세 달 뒤에 이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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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신의 그 몰레큘러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는 것에 대한 책을 쓴 그걸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 뭐 나도 비슷한 트랙을 밟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조언이 너가 그렇게 뭐 과학, 철학, 과학학 이런 게 관심이 있으면 박사 논문에 그걸 포함을 해라. 에필로그라도. 그래서 그때 그 음, 조언을 듣고 제가 그 과학, 음, 철학 음, 챕터 에필로그처럼 그거를 논문에 포함을 음, 시켰었던 거거든요. 그 어떻게든 출판 형태로 그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스태핑 스톤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음, 그런 또 실용적인 조언도 들었었어요. 너무 좋다. 역시 우리 진리하나님. 온 세상 멘토들을 다. 그래서 이 썰이 오늘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음, 모모의 날,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 세계 여성의 음, 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거 하루 지정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음.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뭐 행사가 생기고, 그 행사를 하다 보면은 또 괜히 뭐 이렇게 벅차 올라가지고 하나 더 맞아, 해보고, 그러면 맞아, 또 맞아, 그게 뭘로 이어지고 하기도 한다. 정말 네, 의미가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런 맞아요. 교훈을 또 남기는 썰이지 아, 않나? 진짜. 오늘 너무 완벽한데? 오늘 세계 여성 과학의 날 이보다 더 축하할 순 없다. 아주 되게 요즘 들어서 저도 이런 그 뭐랄까 그 왜 인류학에서 리추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음, 일종의 사실 이런 날을 정하는 것도 되게 그냥 의식인데 사실 이게 실용적인 무슨 뭐 하루 우리가 생각한다고 뭐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뭐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 우리가 딱 그걸 한 번은 생각해서 진짜 한 번 이렇게 고양된 마음으로 뭔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날 하루, 1년에 하루 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와, 너무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이과 여자 여러분. 진리아라님처럼 이 김에 그동안 한번 연락해봐야지 하고 했던 분들한테 그쵸? 이메일 한번 보내고 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논문으로 돌아와서 데블리나 네네. 스토리가 인용이 됐던 맥락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블리나가 말하는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는 과학 행위의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해야 된다, 페미니스트로서. 그러면서 또 중점을 줬던 게 의제를 설정할 때에도 거기서 개입을 할 맞아요,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예시를 중점을 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사실 그 계속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왜 해로웨이 이또 해로웨이의 사이보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사실 정체성이 한 뭐 인간도 아니고 뭐 기계도 아니고 둘 다에 속해 있지만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없는 존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로이의 경우는 이제 과학자이지만 과학자 외부라고 하는 페미니즘 공동체에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래서 이 과학의 내부자이면서 과학의 외부자이기도 한 자기의 정체성이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사실은 모든 단계에서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본인이 했던, 이제 스스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연구 아젠다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이 이런 다른 질문, 새로운 질문이 새로운 연구로 탄생하게 되는 그걸 이제 해내신 분인 거죠. 음. 그래서 진짜 너무 정말 흔치 않은 분이에요. 진짜. 보통은 뭐 헤로이만 해도 사실 본인이 연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 연구, 뭐 과학 실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개념이나 메타포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정말 주긴 했지만 그게 실제로 내가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다까지는 사실 갈 수는 없었는데 로이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자기 과학 연구에 그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흔치 않은 음, 귀한 케이스입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도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라는 걸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그냥 페미니스트 과학을 하자라고 하는 거랑 약간은 좀 구분을 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과학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페미니스트 과학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뭔지를 규정을 일단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목표가 딱 정해진 느낌인데,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는, 이제 과학자가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연구를 해나가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모호해지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페미니스트 지향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내 연구를 할 때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되게 오히려 되게 더 좀 모호하거나 뭐 추상화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그게 오히려 더 프랙티컬하지 않을까? 음, 내가 개개인의 여성 과학자 혹은 뭐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과학자가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내 연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이지 않을까. 페미니스트 과학이라는 게 뭐가 저기에 딱 있고 그거를 향해서 간다 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그 개념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는 그 론지뇨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개념이에요. 아, 이거는. 용- 근데 사실 그분은 그렇게까지 강조는 한 건 아니거든요. 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그냥 표현을 쓰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오히려 딱 눈에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면에 나가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처음 든 생각인데, 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과학을 함으로써 과학의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주장은 되게 과학을 하는 행위 주체자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기존에 그 STS에서 되게 인용이 많이 되던 브룬라투어? 브루스라투어? 브루노 라토. 그분은 되게 사람으로부터 초점을 떼와서 그 과학하는 것들의 과학 실험에 아, 관여되는 그 물질들에도 되게 아, 역할이 있다. 그런 트렌드? 유행이 있었다면 그거와는 또 다른 결의 얘기라고 생각이 음, 음, 어, 그쵸. 언뜻 보면 사실 표면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학이라고 하면 페미니스트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거는 맞는데, 네. 사실 이게, 음, 일단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프랙티컬한 우리는 개념을 주고 싶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뭐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논의가 아니라 실제 연구를 할 때는 뭐 무슨 실험 장비가 뭐, 막 생각해서 연구를 하는 건 걔가 질문을 던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말 프랙티컬하게 쓴 거고 또 하나는 사실 그 데볼리나 로이의 책을 봐도 굉장히 어 그러니까 인간 오히려 되게 포스트 휴머니스틱한 그런 논의들이 좀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페미니스트가 그죠. 기억 아마 하실 텐데 페미니스트로서의 이런 과학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포스트 휴머니스트적인 어떤 물질 윤리 음, 그거랑도 맞닿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제 확장이 되죠. 그 인간이 아닌 존재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존재론까지 확장이 되는 논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 짧은 논문의 한계상, 그 논의까지 다 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 뭐 데블리너 로이 같은 분들은 굉장히 물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음, 저는 결국에는 당연히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되게, 이렇게 그 페미니스트 과학학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질리아라 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하신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좀 그 비인간 행위자를 좀 오히려 간과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하거든요. 음. 그게 되게 참 그 재밌는 게 그 왜 이블린 박스 켈러가 왜 바바라 맥클린토 전기 평전 뭐 쓴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 그 왜 생명의 느낌이라고 해서 번역이 됐었잖아요. 거기 보면 맥클린톡이 막 그 옥수수 세포를 막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 안에 막 정말 그 말 그대로 feeling for 뭐 올가니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논의가 사실 많이 묻혔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음, 그거야말로 맥클린톡이라는 인간 어떤 여성 과학자와 옥수수라는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의 어떤 관계 맺기, 교감,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약간은 너무 뭐랄까, 약간 신비주의적?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여성성을 너무 본질화한다? 막 뭔가 막 소통하고 막 뭐 감동하고 막 이런 여성성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약간 이게 묻혔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 걸 자꾸 여성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느낌과 공감과 이런 걸로 너무 여성을 본질화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묻히면서 오히려 물질에 대한 논의가 페미니스트 과학학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좀 밀려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예를 들면 하딩이나 헤러웨이도 사실 그렇게 물질에 대한 얘기는 헤로인은 그래도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물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하딩 같은 사람의 경우는 거의 물질에 대한 얘기는 없고
나의 이 마지널라이즈한 이 스탠 포인트가 오히려 되게 그 인식론에서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인간을 정말 가장 강조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벌리나 로이 이렇게 보면서는 막 머티리얼 에틱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 이제 다시 켈러가 얘기했던 그 맥클린톡과 옥수수의 관계, 세포의 관계 이게 다시 올 수 있구나. 음. 역시 실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그 물질의 어떤 존재를 정말 알고 있구나. 당연히 너무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감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Feeling for Organism 얘기가 솔직히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하, 근데 또 돌이켜보면 제가 연구했던 것 중 하나가 뇌혈관이었는데, 그러면 계속 그 혈관, 뇌 이미지를 보면서 혈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게 그 패턴이 저의 눈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밖에 걸어 다닐 때도 막 나뭇가지를 봐도 그게 연상이 되고 역으로 뇌 사진을 보다가 나뭇가지가 연상이 되고 뭐 그런 경험은 있긴 한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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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게 사실 꼭 막 그런 필링이라고 하는 너무 말랑말랑한 그 어떤 수식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중요한 거는 과학은 과학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이라든지 어떤 뭐 기계라, 뭐 장비라든지, 인간이 아닌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꼭 그게 막 감성적일 필요는, 음, 네. 음. 음. 여기 인터뷰 2로 참여했던 분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그 인터뷰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인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석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 같은 게 있나요? 아,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그 음. 제가 결론에 썼던 거. 음. 결론에 썼던 게, 어, 그 이분들이 저희가 이걸 집담회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인터뷰라기보다는 네 분을 한 번에 모아놓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쯤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 연구를 위해서 하는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여성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다. 음. 그게 저는 너무, 너무, 아, 이 연구가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말씀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음. 저는 거의 읽기 전까지는 네 분이 원래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원래 뭐 같이 학내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근데 음, 그 부분을 읽고, 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피험자 인터뷰로 참여를 한 건가? 이렇게 그때, 어, 알게 음, 됐어요. 음, 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모임을 주최를 해볼까? 하는 생각, 일을 벌릴까? 잠깐 생각도 들고. 그쵸? 일 벌릴까요? 저 진짜 빨리 너무 생각을 해보죠. 그치? 음. 아니, 왜냐면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랩 하나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막 4명, 5명 모여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혼자 아니면 많으면 진짜 2명, 뭐,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 실험실의 벽만 넘으면, 이렇게, 충분히 많이 계신데, 그 실험실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음, 어, 맞아요. 저도 음, 그 17년도에 제가 저랑 저 친구랑 또 연결해서 구한 어떤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공계 내 성차별 아카이빙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제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랩 생활을 하는 친구였는데
거기서 굳이 뭐 내가 이런 활동을 한다, 혹은 내가 페미니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었대요. 음, 거기서 그런 걸 하면은 오히려 음, 반감이 되니까 자기 이 커리어에. 근데 음,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서클 내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그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른 걸 보고, 아, 저기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네? 하고, 거기서 음, 약간 연결되었다라는 느낌을 음, 받았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음. 연결되면은 덜 외롭고 뭔가를 할 수도 음, 있겠다 하는 그쵸. 생각이 드 네. 그치. 아니, 제가 제 그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책을 내면서도 그런 상상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서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막 대놓고 막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막 북토크나 이런 데 가서도 했던 얘기가 이게 책이 워낙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가방 속에 있는 거 좀 삐져나온 거? 뭐 책장에 뭐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거 막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서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꼭 책을 다 읽을 필요 없다. 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해하라고 쓴 책이 아니라 서로 알아보고 서로 연결되라고. 음, 저쪽 책상 위에 이 책이 있으면 저 사람 좀 나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살짝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북토크를 하거나 이렇게 제 책을 가지고 뭘 하면 주로는 이과 여자들은 많이는 안 오세요. 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아, 그러니까 근데 소수 항상 오시긴 오세요. 그치만 다수는 아니고 주로는 어떤 분들이냐면 저는 뭐 수포자, 과포자였는데 과학책 그래서 안 읽었는데 요거는 과학책 아닌 것 같아서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학에 좀 흥미가 생겼다. 요런 분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비율이. 어 근데 물론 이런 분들도 너무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과 여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 연구, 본인의 연구에 좀, 뭐, 아젠다 이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실험실의 벽을 넘어서 서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요 두 개가 마음이 다 있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지금 이쪽, 어떻게 하면 우리 이과 여자들을 좀 연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치 깃발을 흔드듯이 책을 이렇게 뺏고 재밌네요. 말하지 않아도, 음. 네, 아무튼, 그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논문, 지금 우리 소개하고 있는 이 논문도 그런 마음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무슨 막 엄청난 내용이 논문에 막 들어있고, 우리가 막 엄청날 거 밝혀냈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실험실에 지금 다 있다.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다라는 걸 너무 알리고 싶었던. 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음. 음. 있다. 다 어딘가에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 음.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일본에 가서도 했어요. 일본에 가서도 한국에는 지금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에 약간 하여튼 페미니스트로 스스로 정체화하고 있는 이런 여성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과학자로 잘 성장을 하면 진짜 한국의 연구가 혁신적으로 변할 거고 연구 생태계 되게 건강해질 거고 막 이러면서 이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리아라님의 이 책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책이 되든 간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사실 왜 이렇게 출판사에 원고를 막 드리고 막 검토, 이제 요청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진행형의 과학자를 본 적 있냐? 음. 다 완성된 여성 과학자들만 봤지, 뭐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진행형의 과학자를 우리가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주로 좀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 한국의 데볼리나 로이 같은 인물이시잖아요. 우리 질레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다. 어, 음. 그냥 개인의 어떤 뭐, 스트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스트로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 우리도 있다. 이거를 너무 보여주고 싶습니다.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방금 이제 랩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혼자서 했던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 관점,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저는 좀 비관적인데 랩장님은 참 긍정적이시다. 아, 진짜? 랩장적 왜요, 왜요? 사고 어, 거기서 되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다를 수 있겠구나. 근미래를 음, 바라보는 관점? 음, 음, 음. 그런 걸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질리아라님이 뭐 뭐가 어떤 게 좀 비관적인 거죠? 여기서 어디가 비관적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 그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좀 음, 기억에 남는 게 맨 이것도 마지막 부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관습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이공계 그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지속이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공동체가 다 약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고, 이게 문화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세대에 될지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변혁이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싸운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이게 음, 실질적인 변화로 내가 결과물을 볼 거라는 기대는 크게 없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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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의미. 뭐 바로 네. 그렇진 않겠다. 음, 그러니까 저는 제 세대에서 뭐가 바뀔까? 분명 그 20세기에도 이공계 여성이 10%, 15%였고, 지금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3, 40년 안에 내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 가까운 미래에 이게 바뀔까에 대한 거는 긍정을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질려라님이 막 다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난 그냥 이제 뭐 페미니즘이고 뭐고 난 그냥 어, 주류를 지향하며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쵸? 할 수가 없고, 남자가 할 수 아니기 없고. 때문에,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냥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충분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제 활동하는 세대 안에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레짬님을 포함해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그거 자체가 신나고, 음, 거기서 충분히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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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그거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되게 희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되게 지금 이렇게 진짜 몇 세기를 걸쳐도 안 변하는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지만 그 세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음, 또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대학원생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치만 내가 나중에 뭐 동료 평가자가 되고 아니면 어떤 관리자가 되고 책임 뭐 PI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음, 사실 그분들이 거기 올라갈 때까지는 안 변할 아무것도 안 변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안 포기하고 거기까지 가면 그냥 저는 그냥 뭐라도 바뀌지 않을까? 음,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아지고 많아지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근미래처럼 말은 하지만 그게 뭐 진짜 한 뭐 몇십 년 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어쨌든 금방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질리아나님이 너무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류로 산다고 그게 내 선택대로 되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쵸? 그게 아니니까 또 사실은 반은 억지로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거고. 이제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음.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질려남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거 하나를 그냥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봉처럼 그 희망을 들고. 맞아, 맞아. 지금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새는 파이프라인 얘기도 하고 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네. 네네네. 음. 항상 이공계 여성 비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시되는 그 상황을 그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델이 새는 파이프라인 모델이었는데, 그게 똑같이 뭐 학부에는 50대 50으로 남녀가 입학을 한다 해도, 뭐 출산과 육아, 그리고 그 뭐 롤모델의 부재, 뭐 레퍼런스의 부재로 인해서 여성들의 수가 계속 떨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게 새는 파이프라인 모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고. 그래서 인제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여성이 별로 없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 모델 자체를 랩장님이 좀 지적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음. 짚었어요. 네네네. 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했던 게, 작년 아마 여성의 날? 뭐 이때 제가 어떤 칼럼 같은 걸 쓰면서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왜 새는 파이프라인이니까 물이 이제 막 줄줄줄 막 새서 바닥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타포에서는 중요한 거는 수도관에 계속 남아있는 물이 중요하지. 사실 빠져나간 물들은 걔가 뭐 어디 땅속으로 가건 하늘로 솟구치건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실 그때는 그게 좀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에 대한 거기도 한 거죠. 저는 사실 그 파이프라인에서 이미 그 빠져나간 물인데, 새어나간 물인데, 뭐 전공으로 본다면.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약간 넓게 치니까 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좁은 의미의 이공계 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거기서 빠져 있는 사람인데, 빠져 있는 사람이 저는 계속 뭐라도 기여를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건데, 그럼 나의 기여는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웃 오브 안중이구나. 약간 음. 이제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한 거긴 해요. 한 거긴 한데, 그거 꼭 저의 그런 식의 비판 말고도 기존의 이 메타포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글에는 쓰진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질ля라님이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다시 그때 봤던 논문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은 한편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랑 비슷한 비판 중에 하나가 리킹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문제다. 음.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킹이라는 거는 그 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새어나간 건 사실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막 과학자가 돼서 되려고 했는데 뭐 여자는 과학을 못하고 막 이런 편견에 시달려서 뭐 그만뒀다 하는 사람도 리킹이고
그다음에 내가 수학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악하고 접목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융합적인 뭐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음악 쪽으로 갔어. 그치만 수학을 계속 어떤 지식을 활용하고 융합을 해. 그치만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음악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는 거죠. 음, 또 새어 나간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지적이었어요. 리킹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수도관 밖을 나갔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만든다. 음, 쟤는 이미 나갔어. 끝.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이 나중에 음악 전공을 했다가 다시 수학으로 돌아와서 같이 융합을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든다. 뭐, 음, 이런 반들이 좀 있었고요. 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왜 우리 그 이공계 분야가 물론 학부 때부터 차곡차곡 전공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또 학부 때 문과 쪽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과로 들어오는 사람도 사실 이 안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되게 유연성이 되게 부족하다. 음,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음. 음, 어, 어,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포 자체가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거긴 한데, 어,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가서 왜 빠져나가는지, 그 다양한 어떤 배경이나 뭐 원인이나 그런 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야별 차이. 우리가 이공계라고는 하는데 이 안에 또 자연대 공대가 또 다르고 자연대 공대도 또 세부 그 하위 분과별로 굉장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음, 근데 이 세부 분과 간의 차이도 사실은 여기선 담아내기 어렵다. 뭐 음,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들 지적이 됐습니다. 음. 근데 사실 메타포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리킹 파이프라인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제시되는 메타포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딱 그 얘기를 한 또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누가 또 했었던.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랜드스케이프 메타포를 쓰자라고 이제 어떤 분들이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게 모르겠어요. 리키 파이프라인은 진짜 너무 비주얼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진짜 명확하잖아요. 근데 랜드스케이프는 솔직히 파이프라인은 이미지가 벌써 딱 우리가 딱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쵸? 파이프라인 탁탁 해서 막 물 세워놔 이게 탁탁탁 보이는데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건 아니지만 랜드스케이프로 이걸 봐야 된다. 라는 어떤 일종의 경관 뭐 음, 어떤 어 그런 식으로 그런 메타포를 쓰자. 음, 그래서 다양하게 유입도 가능하고 어 글쎄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봤을 때 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뭐 들판이 막 이런 것처럼 음, 어 뭔가 그렇게 보자는 그 제안을 한 논문을 봤습니다. 음. 음, 직관적이진 않네요. 확실히. 그쵸. 네. 파이프라인이 너무 진짜 이게 센 것 같아. 음. 음. 근데 그런 너무 커리어를 선형적으로 보고 또 그 유동적일 수 있는 걸 반영을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은 그 랩장님 지금 설명해 주셔서 처음 생각해 봤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그쵸, 그쵸. 비판. 예. 어.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그러니까 그 여성 과학기술인 뭐 지원 및 육성 정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과학기술 연구 인력 정책의 일환이라서 이게 그런 비판은 제 얘기가 아니라 되게 기존에 많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인력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인력 정책은 이게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이 사람들이 막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빠져나갔고,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뭐 음악이랑 융합을 하고 있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 딱 연구 인력으로 딱 들어와야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이
더 뭐랄까 그 질적인 도약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음, 오히려 여성주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한계점이 많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체 어떤 과학계, 이공계의 성평등 문화, 사실 이거를 개선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음, 되게 큰 비판이네요. 인력 정책 음, 음. 접근법 자체를.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음. 음. 그, 많은 그 공부가 비판을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셨었는데, 사실 이게 쉽게 이렇게 또 너무 큰 이제 틀 자체를 막, 이 프레임 자체가 막 변해야 되는 거라서. 음. 뭔가 이거는 정부가 같이 그 뜻을 함께 해야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이상했던 게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이 똑같은 문제가 인문사회 쪽도 당연히 너무 있거든요. 거기도 여성 연구자들, 그러니까 학부생들을 보면 여성 비율이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위로 올라가면은 똑같거든요. 교수는 다 남자고 막 아주 소수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그쪽도 비슷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문사회 쪽에 여성 무슨 연구자 정책 같은 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공계가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긴 우린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애초에 이게 인력 정책이었고, 애초에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연구 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공계 인력은. 그래서 여기에 정책과 어떤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간 이제 태생적인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되게 오늘의 이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에 굉장히 적합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제 랩장님은 기차를 타셔야 되니까 아, 슬슬 네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근데 오늘 되게 정말 좋네요. 어, 이런 딱 날을 맞이해서 또 진리아라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되게 하여튼 참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논문에 썼던 그 젊은 여성 과학자 분들이 사실 진리아라님이니까 제가 그냥 연구를 했던 분들과 사실은 제가 또 뭔가를 같이 하고 이 상황을 막 개선하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참 되게 긍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음.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